2021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작년이네요. 아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집집마다 월패드라고 있을 겁니다. 거기서 이제 누가 오면은 거기 화면이 뜨고 그걸 보고서 인터폰으로 사용하면서 문을 열어둘 수도 있고, 이제는 핸드폰과 연결을 해서 반려견이 혼자 있어도 확인해 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진화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인터넷에 연결된 집에 있는 전자장치, 컴퓨터 장치들이 해킹을 당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경찰청 사이버 테러 수사대는 일부 공동주택의 월패드가 해킹돼 촬영 영상이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월패드 카메라에 찍힌 사생활 영상을 다크웹에서 판매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월패드 해킹 아파트 명단까지 떠돌면서 월패드가 설치된 아파트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영상 유출이나 유통 사실 등이 확인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불법 촬영 혐의를 적용해 해커 검거에 나설 방침입니다. 월패드를 해킹해서 영상을 그 다크웹에 올렸는데 대략 한 700여 단지, 전국에 걸쳐서 700여 단지가 털렸고요. 정부에서는 일단 워낙 이게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긴급 대책을 막 발표하고 했는데, 그 소프트웨어 빨리 업데이트 하십시오. 그리고 패스워드를 뭐 간단한 걸 쓰지 말고 바꾸라는 거, 그리고 카메라는 다 테이프로 붙여서 뭐 하라 그랬는데,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거죠. 일단은 왜냐하면 이게 문을 열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 월패드에서는 현관문을 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집이 다 뚫려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홈 네트워크의 특성상 동에서 한 가구가 만약에 뚫렸다면 다 뚫린 거예요. 사실 원칙적으로 다 뚫려 있는 상황이고, 그 집만 찍혔거나 아니면 그 집 거만 올라왔거나. 그러니까 이게 다 연동돼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에 그 월패드 해킹에 사용된 소프트웨어는 2008년에 많이 돌아다녔던 그런 악성 코드인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일반 PC들은 끊임없이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2008년 거 같은 거는 뭐 그렇죠, 이건 뭐 그렇죠. 전혀 작동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 정도도 방비가 안 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혹시 그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홈 네트워크를 누가 관리하고 전문가가 앉아 있는지 그런 거 아시는 분 계세요? 모르죠. 없죠. 저는 월패드도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좀 경각심이 생기겠죠. 이제 막 연결되고 있는 홈 네트워크 같은 거의 무방비 상태로 지금 네트워크 연결되는 것들 중에 상당히 위험한 것들이 있고 아무도 챙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보안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안을 위해서. 홈 네트워크 같은 거는 인터넷에 연결을 할 거라면 전문가가 앉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우리 회사나 집에서 지금 인터넷 막는 정도의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지 않을 때 함부로 연결하는 순간 다 뚫릴 거라는 거죠. 사실 해킹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이렇게 두 가지가 아마 널리 알려진 것이 있는데, 이제 디도스 공격하는 거하고 그 랜섬웨어가 유명해요. 그래서 저기 어떤 개념이 뭔가요? 디도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구글 사이트를 디도스 공격한다. 그러면은 구글 사이트에 갑자기 뭐 수천만 개의 접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갑자기 순식간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사람의 컴퓨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용되는 컴퓨터들을 좀비라고 해요. 좀비. 그러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뿌려요. 이제 바이러스 프로그램들이죠. 그래서 주로 이런 데 사용된 컴퓨터들은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컴퓨터가 아닐 때가 많아요. 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컴퓨터가 뭐 수백 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절반 이상은 옛날에 샀는데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컴퓨터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엑스레이 장비를 뭐 굴린다거나 뭐 업데이트 거의 안 시키고 아무도 보지도 않고 창고에 가면은 뭐 수백 대가 쌓여 있는 거죠. 근데 네트워크에 연결은 돼 있고 보통 이런 것들이 많이 감염이 돼요. 사실 그런 것들이 큰 문제를 일으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랜섬웨어가 여기 또 한번 등장하는데, 랜섬웨어는 랜섬, 이게 몸값이에요. 몸값. 그러니까 말 그대로 랜섬웨어에 이제 감염이 되면 당신의 데이터는 암호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이 되죠. 그럼 이제 망한 거예요. 나는 만질 수 없는 컴퓨터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랜섬웨어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게 이제 워나크라이라는 랜섬웨어거든요. 이제 그 아주 유명했던 랜섬웨어인데 2017년 5월 12일 그날 딱 이제 발견된 건데요. 150개국의 30만 대의 컴퓨터를 감염시켜서
워너크라이가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퍼지고 있습니다. 감염된 컴퓨터 한 대가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컴퓨터까지 감염시키는 특성이 있어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병원 등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워너크라이를 이제 분석을 사람들이 이제 자세히 해봤는데 너무나 정교한 거예요. 너무나 정교하고 여기에 사용된 그 윈도우즈 공격 그 방법이 놀랍게도 미국 이제 정보국이 있어요. NSA라고 미국 정보국인데요. 정보국에서 비밀리에 만들었던 MS를 해킹하기 위해서 그것이 유출된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거는 한 개인이나 한 집단이 하기에는 너무나 고도의 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에 국가 단위의 어떤 공격이 아닐까 이런 의심을. 아예 정책적으로 이거는 그 뉴욕타임스 같은 데서 이건 혹시 북한이 북한 뒤에 얘기도 있는 거 아니죠. 아니냐. 북한에 정말 그런 역량이 있나요? 그게 그렇게 될까? 근데 얼마 전에 기사에는 그 해킹으로 벌어들인 돈이 꽤 된다. 아 그런가요? 북한이 사실 그걸로 버텼다. 이걸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이미 벌써 미소 냉전은 끝났지만 이제 세계는 새로운 종류의 전쟁에 돌입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해킹은 이제 개인의 단순한 이런 것들은 웬만한 거 다 잡아낼 수 있는 상황이 왔는데 네. 국가가 나서서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사실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슈퍼 무슨 컴퓨터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마비시킬지도 모르잖아요. 이거는 뭐 어디서 이걸 누가 준비하는지를 알 수도 없고 네. 정부도 우리가 했습니다라고 발표 안 하니까 일종의 선전포고 없는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정부를 믿을 수 있냐는 건데 특히 IT 문제에서는 정부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사실 미국이죠. 전 세계의 모든 IT 기업들은 다 미국에 있고 인터넷을 깐 나라가 미국이고 그렇죠. 정보화 산업을 이제 주도하고 있는데 과연 미국은 이 정보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 그 유명한 이제 2013년 이제 스노우든 사건이죠. 미 메릴랜드주 국가안보국 정사 깊숙한 곳에 있는 특수부대가 개인정보 수집의 근거지로 알려졌습니다. 민간 해커 등 1000여 명의 정보팀이 상주하며 지난 6년간 정보 수집 프로그램 프리즘을 운영해온 것입니다. Well, I, sitting my desk, certainly had the authorities to wiretap anyone, from you or your accountant to a federal judge to even the president if I had a personal email.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미국의 프리즘 프로젝트예요. 프리즘 프로젝트. 프리즘 프로젝트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미국이 발칵 뒤집어지는데 NSA죠. 미국의 정보국이 이 세계에서 여기서 중요한 건 세계예요. 세계. 그 세계에서 이제는, 움직이는 이 정보를 통째로 이제 감청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감청하고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그 대서양 해저에 깔린 케이블이 있거든요. 인터넷. 그러니까 인터넷이 결국은 이제 전선이기 때문에 뭐 태평양이건 대서양이건 지나갈 때 해저에 케이블을 깔아야 돼요. 이 해저 케이블에다가 직접 외부에서 전선을 갖다가 물리적으로 붙여가지고 거기로 지나가는 데이터를 몽땅 다 뽑아내고 있었어요. 실제로 전 세계 망이 해저로 연결돼 있다고요? 연결돼 있죠.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써요? 무선 통신으로 가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통째로 그걸 붙여서 뽑아내고 있었고,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이 오바마 대통령 하에서 진행이 됐고 그에 대해 사과 안 했고요. 여전히 이 사람은 간첩죄예요. 국가정보기밀죄고 미국 정부는 이거에 대해서 스노든이 반역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미국 정부가 굉장히 불법적인 이 일을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인 거고 그걸 고발한 내부 고발자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좌우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다 그러니까 무서운 나라. 에드워드 스노든은 반역자다 이렇게. 아니에요. 근데 2014년 그 다음 해죠. 네. 2014년에 에드워드 스노든은 공공 서비스 부문의 퓰리처상을 받아요. 공공을 위해서 이제 훌륭한 기사잖아요, 이게. 네.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면 해킹이나 이런 그 정보 보안 이런 문제들이 참 이제 가슴 아픈 수준에 와 있지만 원래 해커라는 단어는 원래는 굉장히 좋은 뜻이었어요. 원래 해커의 뜻이 뭐죠? 해킹? 원래는 이게 1950년대 말 60년대 초에 그 MIT에 있는 학생들이 자기가 좋아서 어떤 이익을 바라지 않고 그냥 놀이로 즐기는 행동을 할 때 그거를 해킹한다고 그랬어요. 사실 이들의 생각은 원래 이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고 우리 모두가 정보의 사회에 들어갔을 때 이 정보만큼은
어떤 특별한 단체의 독점 없이 모두가 공유하도록 하자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컴퓨터에 침투하는 것도 그 컴퓨터가 막혀 있거나 그러면 안 되고 그들은 다 공개해야 되고 소스 코드는 만들면 다 공개하고 누구나 다 공짜로 쓸 수 있게 하고 이렇게 처음에는 해킹이라는 걸 되게 좋은 뜻으로 했지만 이제 지금은 인터넷이 과연 통제 없이 어떤 이런 선의만으로 이것이 지켜질 수 있는 곳인지에 대한 의문이 지금은 생기는 거죠. 네. 미래에 진짜로 중요한 범죄들이 여기서 벌어질 텐데 문제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인지 정체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어떤 것들은 아마 개인의 수준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과 연결된 이 데이터를 다루는 곳에서는 보안에 그에 합당한 관심과 예산이 투입되어야지만 우리 자신의 프라이버시와 정보를 지킬 수 있다. 이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범죄가 사실은 바로 이 사이버 범죄예요. 2017년 대비 2020년이 무려 2배로 증가, 뭐 13만에서 뭐 한 27만 이런 식으로 이 분야는 정말 지금 폭발적으로 범죄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할 것은 특히 여기 그 불법 콘텐츠 범죄 가운데 최근에 있었던 가장 큰 사건이죠. 흔히들 그 N번방 텔레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요.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여성들을 협박해 촬영한 성착취물을 텔레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124명을 검거했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대화방마다 고유한 번호가 붙어 N번방이라 불렸는데 이 방들에선 주로 여성을 협박해 얻은 성착취물이 오갔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사이버 수사의 한 예이기 때문에 제가 이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일단 여기서 이제 N번방하고 박사방 이제 두 가지가 제일 대표적인 건데요. 그래서 N번방 같은 경우는 젊은 여성들이 그 자신의 몸의 일부를 노출하는 느낌의 그런 사진들을 올리고 물론 자신의 개인 정보는 밝히지 않고 주로 특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여기 이 N번방의 주범인 이제 닉네임 갓갓 이제 문영욱이가 여성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사칭을 하기도 하고 협박을 해서 개인 정보를 알아내고 그 특별히 해킹하거나 이제 단순히 그렇게 뭐 이건 일종의 피싱 같은 방법을 쓰는 건데요. 개인정보 일단 알아내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거를 뭐 너희 부모한테 얘기하겠다 아니면 주위에 알리겠다고 해서 사진을 또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사진이 이제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데 처음에는 이제 못 모르고 이제 이걸 그냥 사진을 주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가는 거죠. 피해자의 숫자를 정확히 알기도 어려운데 대략 1000여 명이 넘는 그런 피해자가 있었다 그러고 그 중에 거의 60%가 넘게가 10대 어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아주 잔혹한 범죄였죠. 그 문영욱은 2019년 8월쯤에 다른 사람한테 운영권을 넘기고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N번방이 2019년 9월에 이제 폐쇄가 되자 조주빈이라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이제 이 친구는 이거 가지고 돈을 벌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돈을 버는 본격적인 장사를 시작해요. 거의 비슷한 수법을 쓰는데 뭐 조금 약간 다르다면은 방을 여러 개 만들어가면서 돈을 받고 그 돈을 받은 거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고 그 등급에 따라서 사진을 보내주는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버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문형욱은 또 어떻게 잡았나요? N번방. 그러니까 문혁욱이 조금 더 이제 어려웠는데 좀 뒤에 잡히거든요. 좀 뒤에 잡혔죠. 네. 그러니까 이들이 검거되기 전에 둘이서 텔레에서 나눈 대화가 있대요. 조주빈이 먼저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우리 돈을 주고받은 게 있어서 혹시 잡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물어봤다는데 근데 문영욱이 너는 그런지 모르지만 나는 돈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문화상품권만 받은 적이 있대요. 근데 그건 내가 받아서 쓴 적도 없고 그냥 다른 사람 줬기 때문에 나는 절대 안 잡혀. 설사 나를 잡아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난 풀려날 거야. 뭐 이렇게까지 그 경찰을 막 능멸하는 거죠. 실제로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자세히 찾아봤는데 결론을 이야기하자면은 정확하게 어떻게 잡았는지를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잡는 방법이 또 유출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네요. 몇 가지 내용만 조금 이제 언론에 나온 내용들이 몇 가지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문영욱이 자기가 어떻게 피해자들을 해킹했나 이런 거 막 자랑하고 막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폰으로 어떻게 해킹하는지를 이렇게 보여줬대요. 해킹하는 장면을. 근데 그때 살짝 자신의 핸드폰의 바탕화면이 보인 거예요. 살짝. 거기에는 내가 사용하는 앱들이 있잖아요. 물론 뭐 뻔한 앱이 나오면 소용없지만 잘 사용하지 않는 앱이 몇 개 보이면 이제 그걸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앱이 이제 널리 쓰이지 않는 앱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그 업체에 협조를 요구해서 아이디를 다 받고 거기서 이제 이상 징후가 보이는 아이디들을 추출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좁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썼던 수법 중에 하나래요. 방법 중에 하나예요. 2017년 사용한 휴대전화를 비롯해 디지털 증거를 들이밀자 이렇게 많은 자료가 쌓여 있고 증거가 있어 버틸 자신이 없다며 자신이 가까시 맞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이 범죄를 저지른 주범들도 중요한데 사실은 이용자들에 대한 추적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도 그 이용자들을 처벌해야 된다는 전 국민적인 그때 요청도 있었고요. 네. 일단 그 유료 회원 같은 경우, 박사방의 유료 회원 같은 경우는 많이 다 검거가 됐고요. 무료 회원들은 이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안전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도 역시 싶겠죠. 네. 그 사람들이 동조할 때 사용했던 자기 계정이 국내 뭐 포털 사이트의 계정이면은 다 수사 협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다 찾아갈 수 있어요. 박사방의 무료 대화방에서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회원 수백 명의 신원을 추가로 20여 명을 특정해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박사방 공범 14명을 체포해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처벌 결과가 굉장히 궁금했을 것 같아요. 조주빈은 42년형이 확정이 됐고 이 문영욱은 34년형이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공범들은 이거보다 조금 더 못 미친 형을 받았지만 그래도 특별하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온라인 상에서 범죄 단체를 설립하고 조직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원이 이제 인정을 한 첫 번째 사례거든요. 이 범죄 단체 조직이라는 게 그렇게 이제 과거의 방식에 뭐 우리가 조폭을 떠올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거 서로 얼굴 보지 않고 범죄 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이 판결에 되게 큰 의미예요. 이 사건 이후에 좀 많은 제도적 변화가 생겼다고요? 그래서 흔히 N번방 방지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어떤 N번방 방지법이라는 개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N번방을 좀 방지해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법률을 좀 총합한 개정안을 이제 묶어서 N번방 방지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불법 촬영을 사실은 소지하거나 시청하거나 다운로드 받거나 이런 게 원래 범죄가 아니었어요. 이제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이런 불법 촬영을 시청, 소지 이런 행위도 다 이제 범죄로 딱 명명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일지라도 소지, 구입, 저장, 시청 어떤 행위에 대해서든 최대 3년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관계를 하면 처벌하는 연령이 과거 13세 미만에서 이제는 16세 미만으로 높아집니다. 이들을 상대로 성행위나 추행을 했을 경우엔 공소시효 없이 끝까지 처벌됩니다. 사이버 수사 얘기에서의 핵심은 저희가 언제나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범죄를 저지르면 꼭 잡힌다는 거. 텔레그램 같은 거 쓰면은 안 잡히겠지 이거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살고 있는 한은 어떤 식으로든 범죄의 흔적을 남기게 되고 그 모든 범죄의 흔적을 찾아낼 수 있는 기술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다는 거를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